2025년 12월 독일 뒤셀도르프 라인메탈 본사 25층 임원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최고 전략 책임자 마르쿠스 브란트가 보고서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2025년 글로벌 방산 수출 최종 집계. 한국 240억 달러, 전년 대비 153% 성장, 세계 4위. 그 숫자를 3번 확인하는 동안 창밖 라인강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지금부터 그 회의실에 있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럽 최강 방산기업 라인메탈의 글로벌 전략 분석실장으로 20년을 일한 사람. 한국 방산을 조롱했던 사람, 그리고 결국 무릎을 꿇은 사람.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흘린 땀이 이 결과로 이어졌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스 디터 크라우제입니다. 독일 미넨 공과대학교에서 군사공학을 전공하고 1999년 라인메탈에 입사해 26년간 글로벌 방산 시장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 방산 계약 현장을 직접 누볐고 제 분석 보고서가 독일 연방의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증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세계를 바꿔놓았는지를. 라인메탈, 이 이름을 모르는 방산업계 사람은 없습니다. 1889년에 창립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독일의 자랑, 레오파르, 이 전차의 핵심 포신을 만드는 곳, NATO 동맹국 절반이 우리 제품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글로벌 전략 분석 실장으로서 세계 방산 시장 전체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제가 앉은 자리는 정말로 세상의 꼭대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럽 방산 기업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의 기술 축적, 실전 경험, 그리고 NATO라는 거대한 신뢰의 네트워크를 함께 팔았습니다. 독일 전차가 사막을 달리고 프랑스 전투기가 아프리카 하늘을 지배하고 영국 잠수함이 대서양 깊은 곳을 누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문법은 유럽이 쓴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시절 아시아 방산 시장은 우리에게 구매자의 영역이었습니다. 일본은 우리 기술을 사서 면허 생산했고, 인도는 협상 테이블에서 항상 을이었으며, 중국은 기술 모방에 급급했습니다. 한국,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방산 시장의 플레이어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1950년 전쟁 이후 미국 군사 원조로 겨우 국방을 유지하던 나라, 그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이 K9 자주포를 수출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보고서 한 줄로 처리했습니다. 저가 공세를 앞세운 아시아 이류 방산 업체의 틈새 시장 진입 시도. 동료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회의실에서 한국 방산 얘기가 나오면 가끔 웃음이 새어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뼈아프게 돌아올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방산을 제대로 들여다본 건 2022였습니다. 폴란드가 갑자기 대규모 방산 계약을 발표했는데 상대가 한국이었습니다. K2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0팝문, FA-550 경공격기 48대, 총 계약 규모 약 20조 원. 저는 보고서를 2번 읽었습니다. 숫자가 잘못됐나 싶어서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현황 분석 자료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그냥 의아함이었습니다. 잘 팔기는 하네. 그런데 실전에서 검증이 됐나라는 생각, 그 오만함이 저를 한동안 더 잠들게 했습니다.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왔습니다. 폴란드 계약은 납품이 시작됐고 별다른 문제 보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그 말로 모든 걸 덮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경쟁자를 무시하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2023년 봄, 우리 전략 분석실에 새로운 인턴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서울 출신의 독일 한국 이중국적자였는데 첫날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방산이 단순히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납기 준수율과 사후 지원 체계가 유럽보다 뛰어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옆에 앉은 선임 분석관이 조용히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인턴은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그 장면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당시 우리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한국은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무기를 개발했다. 따라서 미국의 기술 이전 허가 없이는 독자적인 수출이 불가능하다. 설령 팔더라도 진짜 핵심 기술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 논리가 얼마나 틀렸는지는 나중에 천천히 밝혀지겠지만 그때 우리는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라인메탈 내부에서 K방산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처음 나온 건 2023년 하반기였습니다. 동유럽 영업팀에서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 신규 NATO 회원국들이 한국산 장비를 적극 검토 중. 이 보고서를 받은 저는 영업팀 책임자를 불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구소련 장비를 교체하는 시장은 워낙 커서 우리 목도 충분합니다. 그게 제 답이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되면서 유럽 각국은 군비 증강에 돌입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호재였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국방비를 GDP의 2%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했고 폴란드는 GDP의 4%를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라인메탈 주가가 치솟았고 저는 전망 보고서를 쓰면서 내심 흥분했습니다. 이 전쟁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가 예산을 늘리면서 한국에 더 많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에 사지 않고요. 체코는 원전 수주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전차 입찰을 진행하면서 K2를 최종 후보에 올렸습니다. 베트남은 60년을 함께한 러시아제 무기 대신 한국산 K9을 택했습니다. 점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선이 되기 전이었지만 2024년 초 저는 처음으로 한국 방산기업 현장 방문을 검토했습니다. 정보 수집 차원에서 우리 회사 이사회에 이 안건을 올렸을 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국 공장을 직접 가서 볼 필요가 있나요? 그들 공장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까?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반신반의했으니까요. 결국 방문 계획은 취소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결정이 우리가 범한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적이라고 인정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2024년이 지나는 동안 K방산은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페루, 필리핀 시장을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존 고객들과 재계약을 협상하느라 바빴습니다. 파이가 줄어드는 줄도 모르고 2024년 6월 라인메탈 내부에 특별 태스크포스가 구성됐습니다. 이름은 코리아 워치팀. 저는 이 팀의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경쟁자 감시팀이라는 게 어딘가 방어적인 느낌이라서요. 하지만 이사회의 지시였고 저는 맡았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한국 방산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회가 원한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저는 그 결론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근거가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팀은 3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째, 한국은 미국 기술 의존도가 높아 독자 수출에 제한이 있다. 둘째, 전투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셋째, 납품 후 사후 서비스 체계가 유럽에 비해 열악하다. 이 3가지를 증명하면 한국 방산의 성장은 단기 거품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처음에는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NATO 문서를 분석하고 한국 방산 수출 기업들의 공시 자료를 파헤쳤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폴란드 현지에서 EL 자주포 운용 병사들과 비공식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납기 준수 데이터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폴란드에 납품된 K 전차 초도 물량은 계약 납기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사후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폴란드군은 한국 업체의 대응 속도를 유럽 업체보다 빠르다고 평가했습니다. 팀원 하나가 보고서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실장님, 데이터가 우리 가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2024년 11월 우리 팀은 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장은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한 것으로 실전 검증 부재와 기술 독립성 한계로 인해 중장기 지속 가능성은 낮다. 데이터가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사회가 원하는 답을 썼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 보고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2025년 결산 숫자가 나왔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240억 달러, 153% 성장, 세계 4위.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넣어두었던 팀원의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데이터가 옳았습니다. 내내 옳았습니다. 저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이었습니다. 루마니아 전차 현대화 사업 최종 입찰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은 루마니아 육군의 주력 전차를 전면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규모가 약 4조 원에 달했습니다. 후보는 세 가지였습니다. 미국의 M1A 에이브람스, 독일 라인메탈의 KF 판터, 그리고 한국의 K2. 솔직히 저는 K2가 최종 후보에 오른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당시 방산업계의 상식은 이랬습니다. NATO 신규 회원국은 미국제 또는 독일제를 선택한다. 정치적 신뢰와 기술 표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전차를 NATO 국가가 주력 전차로 채택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K2의 참여를 일종의 들러리로 봤습니다. 실제 경쟁은 에이브람스와 판터 사이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입찰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상한 신호가 왔습니다. 루마니아 평가단이 한국의 창원 현대 로템 공장을 방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박 4일 일정, 단순한 참고 방문치고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저는 주 루마니아 한국 대사관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분석관에게 연락했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의례적인 방문입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 평가단 방문 이후 루마니아 국방부의 내부 커뮤니케이션 톤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가성비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납기 신뢰성이라는 표현도요. 저는 그 단어들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4월이 됐을 때 루마니아 입찰 결과 발표가 한 달 연기됐습니다. 이유는 추가 기술 검증 필요. 업계에서는 에이브람스 쪽 문제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미국 쪽 납기 조건이 루마니아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작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납기를 못 맞춘다면 경쟁 구도가 달라진다. 그러면 우리 판터와 K2의 진짜 대결이 시작된다. 5월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는 최적의 선택을 할 것이며 정치적 고려보다 실질적 군사 역량이 기준이 될 것이다. 이 발언을 들었을 때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정치적 고려보다라는 말, NATO 동맹국이 미국산, 독일산을 선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치적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 정치를 배제하겠다는 말은 순수하게 성능과 납기와 가격으로만 승부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저는 갑자기 확신이 없어졌습니다. 6월 초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이브람스 탈락, K2 최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저는 그 뉴스를 받았을 때 한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균열이 틈이 됐습니다. 방산업계에서 납기는
신뢰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필요할 때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전쟁이 진행 중인 유럽에서 이 원칙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유럽 각국은 군비 보충을 위해 발주를 쏟아냈습니다. 라인메탈, BAE 시스템즈, 레오나르도 같은 유럽 방산업체들은 갑자기 쏟아지는 주문에 압도됐습니다. 우리 라인메탈의 경우 155mm 포탄 생산 계획이 최대 36개월 밀렸습니다. KF-51 판터 전차는 양산 체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F-45는 유럽 신규 발주국에 대한 납기를 2030년대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주문이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소식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수주 잔고가 쌓이니까요. 하지만 구매자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2022년 폴란드와 계약한 K2 전차 초도 물량 180대가 계약 납기 안에 도착했습니다. K9 자주포 역시 납기를 준수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속도였습니다. 우리가 36개월이 최단 납기라고 말하는 동안 한국은 18개월 만에 완성품을 배송했습니다. 그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은 생산 체계의 차이였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수십 년간 소량 고품질 생산에 최적화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대량 생산 체계를 갖췄습니다. 현대 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공장은 자동차 공장처럼 라인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군 무기를 자동차 생산 방식으로 만든다는 개념, 유럽 방산에는 없던 개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급망이었습니다. 한국은 핵심 부품의 국내 조달 비율이 극도로 높았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이 특정 부품을 체코, 헝가리, 스페인에서 조달해 독일에서 조립하는 복잡한 공급망을 운영하는 동안 한국은 경남 창원이라는 좁은 지역에 방산 클러스터를 구축해 부품 조달부터 완성까지의 거리를 최소화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2025년 에스토니아 천무 계약이 체결됐을 때 저는 에스토니아 국방부의 결정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담당자와 비공식 접촉을 통해 들은 말이 있습니다. 독일 제품은 좋은데 기다려야 하고 미국 제품은 정치 조건이 붙는다. 한국은 계약하면 오는 나라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납기 지연으로 인해 유럽 방산업체들이 이른 잠재 계약은 추산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라인메탈만 놓고 보면 동유럽 시장에서 최소 6조 원 규모의 수주를 놓쳤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숫자가 주는 충격보다 더 아팠던 것은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못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늦었던 겁니다. 그 차이가 세계 방산 지도를 바꿨습니다. 그해 12월 우리 라인메탈 CFO가 실적 발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쟁 환경이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안 했던 겁니다. 2025년 7월 베트남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K9 자주포 도입 계약 체결 약 3,700억 원 규모. 이것이 왜 충격인지를 이해하려면 베트남을 알아야 합니다.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을 치른 나라입니다. 소련, 중국과 손을 잡고 반서방 노선을 걸어온 나라입니다. 냉전 이후에도 러시아제 T-54 전차, BM-22 다연장 로켓으로 무장해온 나라입니다. 그 베트남이 러시아 무기를 버렸습니다. 이 계약의 의미는 단순한 수출 실적을 넘어섭니다. 방산 시장에서는 한번 선택한 무기 체계를 바꾸는 것이 극히 드문 일입니다. 교리, 훈련, 정비, 탄약 체계가 모두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이 60년 이상 써온 러시아 무기 체계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K9이 압도적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러시아 방산의 신뢰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이 계약이 방아쇠가 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제 무기 의존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베트남이 움직이면 인도네시아가 흔들리고
인도네시아가 움직이면 말레이시아, 태국이 따라갑니다.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방사는 그 도미노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베트남 군 관계자의 발언이었습니다. 비공식 루트로 입수한 내용인데 베트남 포병 담당 장성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무기는 설계도는 좋은데 지원이 안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부품 조달이 막혔고 기술 지원도 끊겼다. 한국은 달랐다. 계약 이후에도 사람이 왔다. 군수 지원 체계의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한국 방산을 단순한 가격 경쟁자가 아니라 시스템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군사 협력 생태계 전체를 파는 것. 한국은 이미 그 단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필리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보유 중인 한국산 FA-50 경공격기에 만족한 필리핀은 개량형 블록 20 추가 도입을 결정했고 잠수함 도입도 한국과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항공기에서 잠수함까지 한 나라의 군 전체를 한국 무기로 채우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 방산업계 전문지들이 일제히 같은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K방산, 틈새 공략자에서 시스템 구축자로. 저는 그 기사들을 프린트해서 줄을 그었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2년 전에 이 분석을 했어야 했는데 그 후회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2025년 9월 저는 브뤼셀에 있었습니다. NATO 분석기관 관계자와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20년 지기인 그는 와인 2잔이 들어간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스,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그가 꺼낸 것은 NATO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공식 배포본이 아닌 드래프트 버전. 제목은 동유럽 동맹국 방산 조달 패턴 변화 및 시사점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동유럽 NATO 회원국들의 방산 조달 내역을 분석한 것이었는데 핵심 지표 3가지를 비교했습니다. 납기 준수율, 품질 불만 건수, 도입 후 전력화 소요 기간. 이 3가지에서 한국산은 전 항목 1위였습니다. 납기 준수율 97.3%, 유럽 최상위의 평균 78.4%.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제 손에 있던 와인잔이 흔들렸습니다. 품질 불만 건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캐구 자주포의 운용 중 결함 보고 건수는 유럽 경쟁 제품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전력화 소요 기간, 즉 장비를 받아서 실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상태까지 걸리는 시간도 한국산이 평균 40% 짧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공식 발표되면 유럽 방산은 큰일 나는 거야. 그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경쟁력은 더 이상 저가 전략에 기인하지 않는다. 납기, 품질, 사후 서비스의 3관왕 구조는 구조적이며 이는 단기적으로 역전하기 어렵다. 구조적이며 단기적으로 역전하기 어렵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혼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2024년 11월 이사회에 제출했던 제 보고서. 한국 방산의 성장은 단기 거품이다. 그 결론 화면에 띄워놓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쓴 결론. 저는 그것을 방어적이라고 합리화했었는데 사실 그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진실을 직면하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우리 팀원에게 전화했습니다. 2024년에 서랍에 넣어버렸던 보고서를 썼던 그 팀원. 자네 보고서가 맞았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실장님이 알아주셔서 다행입니다.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브뤼셀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 보고서 초안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에 충실하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경쟁 패러다임을 전면 재설정해야 한다. 그것을 이사회에 가져갔을 때 방 안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는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저는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루마니아 국방부가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주력 전차 현대화 사업 최종 선정 결과, K 전차 총 사업 규모 약 4조 2천억 원, 미국 MLA2 에이브람스 탈락 확정, 독일 EF-51 판터 탈락 확정. 저는 그 순간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모니터로 보도자료를 읽던 팀원 하나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초 정도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장님, 미국도 탈락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루마니아는 NATO 회원국입니다. 러시아 국경과 맞닿은 나라,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나라. 그 루마니아가 미국 전차를 버리고 한국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방산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냉전 이후 공고히 유지되어 온 유럽 방산 질서의 균열이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K2는 성능, 납기, 가격, 현지화 조건 모든 면에서 최적의 선택이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현지화 조건, 즉 루마니아 현지에서 부품 생산과 유지 보수를 한국이 함께 해주겠다는 조건까지 맞췄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라인메탈 주가가 3.2% 빠졌습니다. 이튿날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유럽 방산의 핵심 시장 루마니아 공략 성공, 게임 체인저 등장. 저는 그 기사를 프린트해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가끔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경고로서. 이사회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CEO가 저를 불렀습니다. 한스, 당신 보고서에서 한국이 단기 거품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에 대답하기 전에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제 분석이 틀렸습니다.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세도르프 라인강 변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10월 바람이 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에이브람스를 버린 날, 유럽 방산의 자존심이 조용히 무너진 날, 저는 강물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조롱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2025년 12월 31일 한국수출입은행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5년 한국 방산 수출액 204억 달, 전년 대비 153% 성장, 연간 200억 달러를 넘긴 것은 역대 최초.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어떤 감정이었냐고요? 복잡했습니다. 패배감이 있었고 동시에 이상하게도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204억 달러가 어떤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세계 최대 방산 기업 로키드 마틴의 연간 수출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국 전체 방산 산업의 수출이 미국 1위 기업 하나와 맞먹는 겁니다. 2020년 한국 방산 수출이 연평균 30억 달러였다는 것을 기억하면 단 5년 만에 8배 성장한 겁니다. 이런 성장률은 방산 역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폴란드가 수출 1위 고객이었습니다. 2022년 첫 계약 이후 K2 전차 1차, 2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누적 30조 원 이상, 에스토니아가 천무 계약으로 신규 진입, 페루가 K2 전차와 장갑차로 중남미 최대 계약 2조 9천억 원, 루마니아가 K2로 에이브람스를 탈락시키고 4조 2천억 원, 베트남이 K9으로 러시아와 결별하고 3,700억 원, 점들이 선이 됐고 선이 지도가 됐습니다. 라인메탈 내부에서 이 숫자를 분석했을 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가격으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루마니아 계약에서 K2 단가는 에이브람스보다 저렴했지만 판터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K2가 이겼습니다. 납기가 2년 빨랐고 현지화 패키지가 더 매력적이었으며 사후 서비스 조건이 구체적이었습니다. 무기 하나를 판 게 아니라 30년짜리 파트너십을 팔았던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2026년 전망이었습니다. 미국 해군 훈련기 계약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불가리아 원전 수주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방산 분석 기관들은 2026년 한국 방산 수출이 207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4위가 이미 확실해졌고 3위도 멀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면서 한국의 어느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대부분이 감격이었습니다. 한 댓글이 눈에 박혔습니다. 6.25 때 우리가 총을 받아 쓰던 나라가 이제 세계 4위 무기 강국이 됐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한참 읽었습니다. 번역하면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2026년 1월 라인메탈 주가는 2025년 고점 대비 12센트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주가 차트를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주가 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장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방산의 독점적 지위는 끝났다고. 2026년 2월 폴란드 바르샤바 외곽 그로이츠 산업단지. 저는 그곳에 직접 갔습니다. 라인메탈 이사회가 마침내 현장 시찰을 승인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지 18개월 만이었습니다. 단지 입구에 들어섰을 때 저는 멈춰섰습니다. 공장 건물 정면에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 현지 법인 천무 다연장 로켓 생산 공장. 이 공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드려야 합니다. 유럽 방산의 핵심 논리 중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가 유럽에서 만든다. 독일 공장, 프랑스 공장, 영국 공장, 유럽에서 생산하는 것이 유럽 방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심장부 폴란드에 한국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단순 조립이 아니라 실제 생산 공장이요. 공장 내부를 안내받았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화 폴란드 법인 공장장은 한국인이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주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천무는 폴란드 WB 그룹과 합작으로 생산됩니다. 폴란드 부품 조달 비율은 40%이며 향후 6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둘러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정밀함이었습니다. 어떤 자동차 공장에서나 볼 수 있는 레벨의 자동화와 정밀 공정 관리. 둘째는 속도였습니다. 라인이 돌아가는 속도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무기를 이렇게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함께한 라인메탈 동료 한 명이 소곤거렸습니다. 우리 SN 공장이랑 비교하면 라인 속도가 2배는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공장이 느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방식 자체를 안 했던 겁니다. 군수품을 자동화 라인에 올린다는 발상. 그 발상의 차이가 납기의 차이를 만들었고 납기의 차이가 시장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공장 투어 마지막에 공장장과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공장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계약 후 착공까지 6개월, 첫 생산품 출하까지 14개월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받아 적으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 라인메탈이 폴란드에 공장을 세운다면 착공 허가만 2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20개월 만에 계약부터 생산까지 끝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폴란드 평원에 펼쳐진 겨울 하늘, 유럽의 땅에서 한국 무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국경에서 불과 600km, 여기까지 그들이 왔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유리가 느껴졌습니다. 눈이 조금 따가웠습니다. 그날 저는 이사회에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번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제 26년 경력에서 가장 쓰기 힘든 문장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뒤셀도르프 집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2022년 처음 폴란드 계약 소식을 들었을 때 조소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90년대 말 제가 처음 라인메탈에 입사했을 때 선배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야. 그 자신감이 넘치는 얼굴들. 그 자신감이 결국 우리를 멈추게 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오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저는 이제 압니다. 오만은 정보를 차단합니다. 데이터가 다른 말을 해도 듣지 않게 만듭니다. 인턴이 진실을 말해도 비웃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시장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루마니아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재운 것은 배우려는 자세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6.25 전쟁. 저도 역사 수업에서 배웠습니다. 폐허가 된 나라. 1인당 소득이 아프리카 수준이었던 나라. 그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방산 4위가 됐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누군가의 땀이었습니다. 한국의 50대, 60대, 70대 세대, 그분들이 어떤 시절을 살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분들의 자녀, 손자 세대가 만든 무기가 유럽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연결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의 노력인지 저는 새벽 2시에 혼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 CEO 인터뷰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회장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빨리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신뢰를 만드는 겁니다. 자막으로 봤는데도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신뢰. 그들은 처음부터 신뢰를 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팔고 있는 동안.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원 공장을, 그 땀이 배어 있는 곳을,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26년 2월 라인메탈 이사회는 전략 방향을 공식 전환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과의 협력 모색을 공식 어젠다로 채택한 것입니다. 경쟁자를 모니터링하는 코리아 워치팀은 해체됐고 대신 코리아 파트너십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 팀의 초대 팀장이 됐습니다. 4월 서울 방문이 잡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방문 일정. 저는 그 일정을 잡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2년 전 우리가 거기서 배울 게 있냐는 말을 들었을 때 반박하지 못했는데 이제 직접 가서 배우러 갑니다. 인생이 가끔 이런 순서를 강요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태도였습니다. 질문하면 답했고, 요구하면 맞췄고, 약속하면 지켰습니다.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계 4위가 됐는데도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태도가 성과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증언을 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정학적 불안, 이런 외부 환경이 K방산을 키운 게 아닙니다. 환경은 기회를 만들었을 뿐, 그 기회를 잡은 것은 준비된 실력이었습니다. 라인메탈이 한국과 협력을 모색한다는 소식이 업계에 퍼졌을 때 유럽 방산업계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굴욕이라는 목소리와 현명하다는 목소리. 저는 현명하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다 시장을 잃느냐,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래를 사느냐.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오늘 이 증언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아버지들에게 당신들이 일군 이 나라의 저력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 같은 유럽 방산 전문가가 당신들의 공장을 배우러 가고 있다는 것을 고맙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한국 방산 수출 240억 달러. 이 숫자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6.25의 잿더미에서 일어선 사람들, 보릿고개를 넘긴 세대, 야근을 밥처럼 먹으며 공장을 세운 손들이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세계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막 다음 챕터가 시작됐다는 것을.